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영화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는 이른둥이가 겪게 되는 질환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은 이른둥이는 재태주수, 임신주수로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를 말을 하고 주수 이외에도 출생 체중에 따라서 저체중 출생아, 극소 저체중 출생아,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와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임신 나이와 체중은 입원 경과와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병원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실을 하여 치료받게 되는 기준은 다르지만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미숙하여 혼자 호흡이 잘 되지 않거나 경구 수유 진행이 어렵거나 체온 조절이 안 되거나 하는 등의 여러 도움이 필요할 때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치료를 받게 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는 임신 나이 35주 미만, 출생 체중 1.8kg 미만인 경우에는 아기가 안정적으로 바깥 생활에 적응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신생아 중환자실로 입실하여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을 떠올리면 인큐베이터나 인공호흡기를 가장 많이 떠올리게 될 텐데요. 인큐베이터는 주로 피부가 미숙하고 체중이 작은 아이들이 주변 온도의 변화에 따라 스스로 체온을 유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케어를 위해서 인큐베이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모든 아이들이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 주수가 너무 어려서 자발호흡이 약하거나 미숙아 무호흡증이 지나가는 경우, 또한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라고 하여 폐 계면활성제가 부족해서 생기는 여러 질환 같은 호흡보조가 필요한 아이들이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게 됩니다. 미숙아뿐만이 아니라 선천경이 있거나 만사가에서도 호흡곤란이 있다면 언제든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인공호흡기 치료 후에도 미숙아들은 호흡 보조를 위해서 양압환기나 고유량 비강 캐뉼라를 통한 호흡 보조를 받게 되는데, 이는 인공호흡기를 빨리 이탈하더라도 아이가 근육량이 적고 호흡에 드는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호흡 보조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간의 호흡 보조가 필요하게 되는 아이들에게 기관지 폐 이형성증이라는 진단명이 붙게 됩니다. 기관지 폐 이형성증은 미숙한 상태의 폐로 생후 한 달 이상의 호흡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 진단명을 붙이게 되는데, 당연히 재태주수가 어린다면 오랫동안 호흡곤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관지 폐 이형성증의 진단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이에 따라서는 인공호흡기 이탈 이후에도 앞서 말씀드린 양압환기나 산소치료와 같이 장기간의 호흡 보조가 필요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퇴원 시점에 산소를 가지고 퇴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폐는 출생 이후에 점점 성숙해지고 발달하면서 2돌에서 4돌 이후에는 많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폐 기능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가 경구수유를 하기 위해서는 발달이 성숙해져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젖병으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경관수유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관수유란 튜브를 위에 거치시켜서 중력으로 우유나 모유가 흘러들어가게끔 하는 방법이며, 대개는 재태주수 34주에서 5주 정도가 되면 아기가 스스로 입으로 빨고 삼키고 숨쉬고 하는 조화로운 움직임의 발달이 가능해지는데, 그 전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경관수유로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시점에 입으로 잘 먹게 되는 것은 아니고, 숨이 힘들거나 몸무게가 작거나 태어난 출생 주수가 어리다면 경구수유 진행을 위해서 여러 기간 동안 연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유 진행 과정 중에 미숙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생후 초기에는 미숙아가 태변 배출이 잘 되지 않아서 수유 진행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장 등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금식이나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괴사성 장염은 미숙아에게서 발생하는 질환 중에 가장 위중한 질환 중에 하나이고, 임신 주수가 낮을수록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괴사가 진행하는 경우에는 장천공이나 복막염으로 진행할 수 있고 폐혈증 쇼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금식과 항생제 치료가 원칙이지만 호전되지 않거나 장천공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괴사성 장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고 유일하게 모유수유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맥관 개존증입니다. 동맥관 개존증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시기에 당연히 열려 있어야 하는 구조물이며,
출생 직후에 저절로 막혀야 하지만 미숙한 경우에는 여러 원인에 의해 그 혈관이 잘 닫히지 않고 늦게 닫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폐혈류의 과도한 증가로 호흡부전 및 심부전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숙한 경우 당연히 열려 있어야 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면 추적 관찰을 할 수 있고 심부전이나 호흡부전 등의 소견을 보인다면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만 치료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미숙아 망막증은 망막의 혈관들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거나 잘 자라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혈관성 변화를 일으키는 말입니다. 미숙아 망막증은 재태주수가 어릴수록 또 출생 체중이 작을수록 발병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여러 다른 원인, 호흡기 치료나 출혈, 경련, 감염, 자궁 내 저산소증의 노출, 성장 지연 등의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도 미숙아 망막증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혈관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중요하며 망막의 혈관이 완전히 생성될 때까지는 퇴원 후에도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뇌출혈과 뇌실내 출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실내 출혈은 성인과 달리 미숙아에서 뇌실 주변의 혈관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혈압의 변동에 의해 쉽게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도에 따라 초음파 소견에 맞춰 그레이딩을 하게 되고 입원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의 초음파를 시행하게 되며 필요시에 MRI를 시행하게 됩니다. 미숙아의 백질연화증은 뇌실 주변이 미숙아의 허혈성 저산소증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쉽게 손상받는 부위로 손상 후 후유증으로 보이게 되는 병변입니다. 출생 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더라도 출생 전, 주산기 과정 중에 태아의 지속적인 저산소증의 노출이나 감염, 염증 반응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대한 두부 초음파는 이런 변화를 발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행하게 되며 퇴원 전에 MRI를 시행하여 손상의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백질연화증은 정도와 위치에 따라 신경학적 예후가 달라질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강직성 하지마비 등의 뇌성마비를 포함한 인지, 시력, 청력 장애 등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병변이 있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이 발달에 문제가 없이 크는 경우도 있고 영상학적으로 정상 소견이라 하였더라도 발단 지연 등의 문제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학적 소견만 가지고 예후를 예측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확한 발달에 대한 평가를 위해 외래에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원입니다. 여러 질환들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이 질환들이 모두 생긴다는 것은 아니라 이러한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입원 기간 동안에 적절한 평가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임신 주수 35주 이상, 체중이 1.8kg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늘고 있고 경구 수유 진행이 원활하고 호흡이 안정적이라면 보호자분의 수유 연습과 교육이 끝나고 퇴원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